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을 보며 판단한다. 그 판단은 특별히 나쁜 의도를 가지고 시작되는 경우보다 너무도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아침에 회사에 들어서자마자 누군가의 표정을 보고 마음속으로 이미 결론을 내린다. 말투가 조금 딱딱하면 저 사람은 성격이 까다롭다고 생각하고, 일이 느리면 능력이 부족하다고 규정한다. 집에 돌아와 가족을 마주해도 다르지 않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바로 평가가 붙는다. 이렇게 판단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다. 우리가 그 판단을 하기 전에 깊이 생각하거나 숙고하지 않는다. 마치 자동으로 튀어나오는 반사 작용처럼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기 전에 이미 이름표를 붙여버린다. 불교에서는 이 과정을 매우 정확하게 꿰뚫어 보았다. 부처님은 사람이 괴로워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로 타인을 판단하는 마음을 지목하셨다. 그리고 그 판단의 뿌리가 어디에서 나오는지도 분명히 말씀하셨다. 그 뿌리는 바로 신견이다. 신견이란 이 몸과 이 생각과 이 감정을 나라고 굳게 믿는 마음의 습관이다.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나는 옳고, 나는 기준이라는 믿음이다. 이 믿음이 단단할수록 세상은 자동으로 둘로 나뉜다. 나와 남, 옳음과 그름, 잘함과 못함, 위와 아래. 이 나뉜 속에서 판단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생겨난다. 왜냐하면 이미 마음속에 기준이 서 있기 때문이다. 그 기준은 객관적인 진리가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오며 만들어진 경험과 기억, 상처와 두려움의 집합이다. 예를 들어 직장인 김민수를 떠올려 보자. 민수는 성실하게 일해왔고 늘 책임을 다하려 애써 왔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이 생각은 어느 순간부터 민수의 정체성이 되었다. 어느 날 회사에 새로운 동료 박지은이 들어온다. 지은은 일을 꼼꼼하게 하느라 속도가 빠르지 않다. 보고서 하나를 제출하는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 그 모습을 본 민수의 마음 속에서 아주 짧은 순간에 하나의 생각이 스친다. 저 사람은 일머리가 없다. 민수는 이 생각을 깊이 검토하지 않는다. 그저 사실처럼 받아들인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속 기준에서는 일을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곧 능력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다. 민수는 지은을 판단하고 있다고 느끼지 않는다. 그는 단지 현실을 정확히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판단의 가장 무서운 점이다. 판단은 늘 사실이라는 얼굴을 쓰고 나타난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무명이라고 부른다. 알지 못함이다. 무엇을 알지 못하느냐 하면 자신의 기준이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민수의 마음 속에는 이미 나는 성실한 사람이다. 나는 상이 굳게 자리 잡고 있다. 이 상이 바로 신견이다. 이 신견이 있는 한 그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평가의 대상이 된다. 민수는 점점 지은을 볼 때마다
답답함과 짜증을 느끼기 시작한다. 회의 중에도 마음속으로 비교가 일어난다. 내가 저 나이 때는 안 그랬는데 왜 저렇게 느릴까? 겉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이미 마음속에서는 벽이 세워지고 있다. 이 벽은 지은을 향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민수 자신의 마음을 점점 좁히고 있다. 불교에서 말하는 고는 이렇게 아주 사소한 마음의 움직임에서 시작된다. 판단은 타인을 괴롭히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의 마음을 긴장시키고 굳게 만든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한다. 사람을 평가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하지만 노력으로 판단을 멈추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판단은 행동이 아니라 구조이기 때문이다. 신견이라는 구조 위에서 자동으로 작동하는 반응이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판단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않는다. 대신 그 판단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를 보게 한다. 민수의 경우 그가 지은을 판단하는 순간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이런 마음이 숨어 있다. 나는 인정받아야 한다. 나는 뒤처지면 안 된다.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 마음은 겉으로는 성실함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그 깊은 곳에는 두려움이 있다. 비교당할까 봐, 무가치해질까 봐, 존재가 흔들릴까 봐 생긴 두려움이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아상이라고 한다. 나라는 상. 이 상이 강할수록 우리는 타인을 있는 그대로 보기 어렵다. 항상 나와 비교해서 보게 된다. 그래서 판단은 상대를 정확히 이해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해 생긴다. 이 사실을 알아차리는 순간 판단을 바라보는 태도가 조금 달라진다. 왜 저 사람은 저럴까? 라는 질문 대신 내 마음에서 지금 무엇이 흔들리고 있을까? 라는 질문이 가능해진다. 이것이 불교 수행의 출발점이다. 타인을 고치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구조를 보는 것. 사람은 누구나 판단한다. 그 사실을 부정할 필요도 없고 스스로를 탓할 필요도 없다. 중요한 것은 그 판단을 진리로 믿느냐 아니면 하나의 조건 지어진 반응으로 보느냐이다. 신견 위에서 판단을 계속 믿으면 세상은 점점 적과 아군으로 나뉜다. 하지만 그 판단을 알아차리기 시작하면 마음에는 아주 작은 틈이 생긴다. 그 틈이 바로 자비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다. 이 공간이 열릴 때 우리는 조금씩 타인을 판단하지 않고 이해하려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변화는 억지로 착해지려는 노력에서가 아니라 지혜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이렇게 판단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이 우리의 삶을 아주 조용히 그러나 깊게 바꾸기 시작한다. 사람이 타인을 판단할 때 그 판단은 늘 상대에게서 시작되는 것처럼 보인다. 저 사람의 말투, 행동, 선택, 성격 때문이라고 느낀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시선을 한 단계 더 안쪽으로 돌린다. 판단이 일어나는 진짜 출발점은 언제나 상대가 아니라 나라고 말한다. 이 나라는 감각. 바로 이것이 신견이다. 신견은 단순한 생각이 아니다. 이 몸이 나다. 이 생각이 나다. 이 감정이 나다. 나고 아주 깊이, 아주 오래 믿어 온 마음의 습관이다. 이 믿음은 너무 오래되어서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조차 느끼지 않는다. 마치 공기처럼 당연하게 여긴다. 하지만 이 당연함이 모든 판단의 토대가 된다. 신견이 있는 한, 세상은 자동으로 중심과 주변으로 나뉜다. 중심에는 나가 있고 그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있다. 이 구조 속에서는 모든 것이 나를 기준으로 해석된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김민수가 어떤 회의에서 의견을 냈다고 해보자. 그 의견이 받아들여지면 민수의 마음에는 만족감이 올라온다. 역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반대로 그 의견이 무시되거나 다른 사람의 의견이 채택되면 마음이 불편해진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만 속에서는 미묘한 긴장이 생긴다. 이때 민수의 마음 속에서 아주 빠르게 일어나는 움직임이 있다. 그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 어딘가의 기준을 세우고 싶어진다. 저 사람은 운이 좋았을 뿐이야. 저 사람은 말만 번지르르해. 이렇게 판단이 등장한다. 판단은 단순한 평가가 아니다. 흔들린 나를 다시 세우기 위한 마음의 방어 장치다. 불교에서는 이 과정을 연기라고 설명한다. 조건이 갖추어지면 결과가 생긴다는 뜻이다. 신견이라는 조건이 있고, 비교 상황이라는 조건이 있고, 불안이라는 조건이 있으면 그 결과로 판단이 나타난다. 중요한 점은 이 모든 과정이 거의 자동으로 일어난다는 것이다. 미수는 이제부터 판단해야지 라고 결정하지 않는다. 판단은 이미 일어나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한다.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돼요. 불교는 이 말을 매우 정확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판단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채 판단을 억지로 참으려 하면 마음속에서는 다른 문제가 생긴다. 겉으로는 참지만 속에서는 계속 평가가 돌아간다. 그 결과 자기 자신에 대한 죄책감이나 이성감이 생기기도 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런 억압을 권하지 않는다. 대신 보라고 하신다. 판단이 일어날 때 그 판단을 붙잡지 말고 그 뒤에 있는 신견을 보라고 하신다. 누가 판단하고 있는가?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하다.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판단하는 주체가 고정된 실체가 아님을 알게 된다. 그 순간에는 불안한 마음이 있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고 비교하는 생각이 있을 뿐이다. 이 모든 것은 조건 따라 잠시 나타난 현상이다. 하지만 심견이 강하면 이 현상을 하나의 나로 묶어버린다. 내가 이렇게 느낀다. 내가 이렇게 생각한다. 이 묶음이 단단할수록 판단은 더 강해진다. 왜냐하면 나가 공격받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이 지점에서 타인을 향한 판단은 사실상 자기 방어가 된다. 예를 들어 박지은이 회의에서 실수를 했을 때 민수의 마음 속에서 이런 생각이 떠오른다. 봐라, 역시 저 사람은 부족해. 이 판단은 지은을 정확히 이해해서 나온 것이 아니다. 그 순간 민수 자신의 불안이 잠시 가라앉았기 때문에 나온 것이다. 불교는 이 메커니즘을 아주 냉정하면서도 자비롭게 바라본다. 누구를 탓하지 않는다. 이것이 인간 마음의 작동 방식임을 그대로 인정한다. 그래서 불교 수행은 너는 판단하면 안 된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 대신 판단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보라고 말한다. 이 관찰이 시작되면 아주 미세한 변화가 일어난다. 판단이 올라오는 순간 그 판단과 완전히 하나가 되지 않게 된다. 아, 지금 판단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 한 문장이 마음속에서 가능해진다. 이 문장이 가능해지는 순간 신견은 이미 조금 느슨해진 상태다. 신견이 느슨해지면 판단은 예전처럼 날카롭지 않다. 조금 늦게 올라오고 조금 빨리 사라진다. 이때 비로소 자비가 들어올 공간이 생긴다. 자비는 도덕적인 결심에서 나오지 않는다. 이에서 나온다. 이해한 모든 마음의 움직임이 조건 지어진 현상임을 보는 지혜다. 이 지혜가 생기면 타인을 바라보는 시선도 바뀐다. 저 사람은 왜 저럴까?에서 저 사람도 어떤 조건 속에 있겠구나 로 이동한다. 이동은 생각을 바꾸는 훈련이 아니라 보는 관점을 바꾸는 것이다. 신견을 조금씩 내려놓을수록 세상은 덜 위협적으로 느껴진다. 그래서 굳이 타인을 평가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신견을 이해하는 것은 판단을 멈추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깊은 출발점이다. 신견 위에서 판단이 자동으로 일어난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생긴다. 그렇다면 이 자동 반응을 어떻게 부드럽게 바꿀 수 있을까? 불교에서 그 답으로 제시하는 첫 번째 실제적인 길이 바로 자비의 수행이다. 자비는 흔히 감정으로 오해된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착해지려는 의지, 상대를 이해해 주려는 노력 정도로 생각된다.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감정 이전의 이해에서 나온다. 자비는 모든 존재가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하고 편안해지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깊이 보는 마음이다. 이것은 생각으로 외우는 문장이 아니라 관찰을 통해 체득되는 통찰이다. 판단이 강할수록 우리는 상대를 하나의 고정된 성격으로 본다. 저 사람은 원래 저래. 성격이 문제야. 본성이 게을러. 하지만 자비의 시선은 이 고정된 틀을 아주 조용히 흔든다. 사람을 성격이 아니라 조건 속의 존재로 보기 시작한다. 다시 김민수와 박지은의 이야기를 살펴보자. 민수는 지은을 볼 때마다 속도가 느리다는 생각이 먼저 떠올랐다. 이 생각은 이미 굳어져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야근이 잦아진 시기에 민수는 우연히 지은이 혼자 남아 자료를 정리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 표정은 지쳐 있었고 눈에는 피로가 가득했다. 그 순간 민수의 마음 속에서 아주 미세한 변화가 일어난다. 처음에는 여전히 판단이 올라온다. 왜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일할까? 하지만 이어서 다른 관점이 스친다. 저 사람도 지금 많이 힘들겠구나. 이 생각은 민수가 일부러 만들어 낸 착한 생각이 아니다. 그냥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본 결과다. 지은의 느린 속도가 문의 아니라 과도한 부담과 긴장 때문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처음으로 마음에 들어온 것이다. 이 순간이 바로 자비의 씨앗이 심어지는 순간이다. 자비는 판단을 완전히 없애지 않는다. 대신 판단의 독을 약하게 만든다. 판단이 올라와도 그 판단의 전부를 실어버리지 않게 한다. 불교에서는 이런 상태를 중도라고 부른다. 좋고 나쁨의 극단으로 마음이 쏠리지 않는 상태다. 민수는 그날 이후 지은을 볼 때 예전처럼 즉각적인 짜증이 올라오지 않는다. 물론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다. 하지만 판단이 올라오는 속도가 느려지고 그 판단을 붙잡는 힘도 약해진다. 이 변화는 도덕적인 결심의 결과가 아니다. 이제부터 판단하지 말아야지 라고 마음을 다잡아서 생긴 것이 아니다. 상대를 하나의 조건 지어진 존재로 보기 시작했기 때문에 생긴 변화다. 자비는 타인을 이해하는 동시에 자기 자신을 풀어준다. 왜냐하면 타인을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은 나 역시 조건 속의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지점에서 신견은 또 한 번 느슨해진다. 나는 항상 옳아야 한다. 나는 기준이어야 한다는 압박이 조금 내려간다. 불교에서는 자비와 지혜가 함께 간다고 말한다. 자비만 있고 지혜가 없으면 상대에게 끌려다니게 되고 지혜만 있고 자비가 없으면 차갑고 단절된 사람이 된다. 자비는 지혜 위에 설 때 판단을 녹이는 힘이 된다. 이번에는 가정 안의 사례를 살펴보자. 어머니 이선영은 대학생 아들 박준호를 보며 늘 마음이 불편하다.
아들은 집에 와서 방에만 들어가 있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피한다. 선영의 마음 속에서는 이런 판단이 반복된다. 의지가 없다. 요즘 애들은 너무 나약하다. 이 판단은 사실 선영의 불안에서 시작된다. 아들이 잘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두려움, 자신이 부모로서 실패한 것은 아닐지에 대한 걱정. 하지만 이 불안은 곧바로 아들에 대한 평가로 바뀐다. 평가가 되면 마음은 잠시 안정된다. 문제의 원인을 아들에게 돌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비의 관점에서 이 상황을 다시 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보인다. 지금의 준호는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찾지 못해 혼란스러운 상태일 수 있다. 자비는 이 가능성을 열어둔다. 확정하지 않는다. 단정하지 않는다. 그저 모를 수 있음을 허용한다. 이 허용이 생기는 순간 선영의 말투와 눈빛이 달라진다. 훈계가 줄어들고 침묵이 늘어난다. 그 침묵은 냉담함이 아니라 공간이다. 그 공간 속에서 준호는 처음으로 자신의 불안을 조금 꺼낼 수 있게 된다. 이 변화는 선영이 아들을 이해하려고 애쓴 결과가 아니다. 아들을 판단하는 자신의 마음을 조금 내려놓았기 때문에 생긴 변화다. 자비는 상대를 바꾸는 힘이 아니다. 관계를 부드럽게 하는 힘이다. 판단이 강할수록 관계는 딱딱해진다. 자비가 스며들수록 관계에는 숨 쉴 틈이 생긴다. 불교 수행은 이 숨 쉴 틈을 의식적으로 키우는 과정이다. 자비는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는 수행이 아니다. 누군가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도 그럴 수 있음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이미 자비는 시작된다. 저 사람도 나처럼 완벽하지 않겠지. 이 한 생각이 수많은 판단을 약하게 만든다. 이렇게 자비는 판단을 정면으로 싸워 이기지 않는다. 조용히 녹여낸다. 그 과정에서 나와 타인을 동시에 자유롭게 한다. 이 자유가 쌓일수록 우리는 점점 더 자비가 판단을 부드럽게 녹여준다면 무아의 관찰은 판단의 뿌리를 직접 건드린다. 자비는 마음의 온도를 낮추고 무아는 마음의 구조를 바꾼다. 무아는 말은 처음 들으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 마치 아무것도 없다거나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처럼 들리기도 한다.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무아는 허무나 부정을 의미하지 않는다. 무아란 고정된 실체로서의 나가 없다는 통찰이다. 생각하는 나, 판단하는 나, 화내는 나다. 하나의 단단한 주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에 따라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현상들의 흐름이라는 것을 보는 지혜다. 판단이 강할수록 우리는 그 판단을 하는 나가
확실히 존재한다고 느낀다. 내가 봤을 때 저건 틀렸어. 내가 느끼기엔 저 사람은 문제야. 이 말 속에는 항상 단단한 나가 숨어 있다. 무아 관찰은 이 나를 부수려고 하지 않는다. 그저 자세히 들여다보게 한다. 김민수가 다시 등장한다. 어느 날 회의 중 박지은이 발표를 하다가 자료 순서를 잠시 헷갈린다. 회의실 공기가 잠깐 어색해진다. 그 순간 민수의 마음 속에서 익숙한 반응이 올라온다. 역시 준비가 부족하네. 이때 무아 관찰이 시작된다. 민수는 이 판단을 밀어내지 않는다. 대신 속으로 이렇게 본다. 지금 판단이라는 생각이 일어났다. 아주 짧은 문장이다. 하지만 이 문장은 엄청난 차이를 만든다. 이 문장을 쓰는 순간 민수는 더 이상 판단 그 자체가 아니다. 판단을 보고 있는 위치로 아주 조금 이동한다. 무아 관찰은 바로 이 이동이다. 판단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판단과 동일시하지 않는 것. 이것이 무아의 실제적인 작용이다. 민수는 잠시 자기 마음을 더 들여다본다. 판단 다음에 어떤 감정이 따라오는지 본다. 미묘한 우월감, 그리고 그 아래 깔린 불안. 이 모든 것이 연속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있음을 본다. 여기에는 고정된 판단하는 나가 없다. 그저 생각이 일어났다가 사라질 뿐이다. 이 관찰이 깊어질수록 판단은 힘을 잃는다. 왜냐하면 붙잡을 주체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불교에서는 이 상태를 집착이 약해졌다고 말한다. 집착이 약해지면 마음은 훨씬 가벼워진다. 이번에는 전혀 모르는 사람과의 상황을 보자. 퇴근길 지하철에서 최영호라는 남자가 전화 통화를 하며 큰 소리를 낸다. 주변 사람들이 불편해한다. 보통 이때 마음속에는 즉각적인 판단이 올라온다. 예가 없다. 왜 저렇게 이기적일까? 무아 관찰을 하지 않으면 이 판단은 곧 분노로 이어진다. 분노는 몸을 긴장시키고 퇴근길의 피로를 더 키운다. 하지만 무아 관찰이 들어오면 과정이 달라진다. 지금 짜증이라는 감정이 일어났다. 판단이라는 생각이 따라왔다. 이렇게 볼 수 있다. 그 순간 짜증은 여전히 있지만 짜증에 휘둘리지는 않는다. 그리고 조금 더 깊이 보면 그 남자의 행동도 하나의 조건임을 알게 된다. 급한 상황일 수도 있고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을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그를 이해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내 마음 속에서 분노가 나가 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무아 관찰은 세상을 참게 만드는 수행이 아니다. 마음을 덜 끌려가게 만드는 수행이다. 많은 사람들은 무아를 실천하면
감정이 없어질 거라고 오해한다. 하지만 감정은 계속 일어난다. 다만 그 감정이 나의 정체성이 되지 않는다. 이 차이는 삶의 질을 완전히 바꾼다.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다. 이선영이 아들 준호를 보며 다시 불안해지는 순간이 온다. 아들은 여전히 방에 머무르고 미의 이야기를 피한다. 선영의 마음 속에 익숙한 생각이 올라온다. 또 시작이네. 이때 무아 관찰이 있다면 선영은 이렇게 본다. 지금 걱정이라는 생각이 올라왔다. 두려움이 함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순간 선영은 걱정이 되지만 걱정 그 자체가 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말이 달라진다. 표정이 달라진다. 무아 관찰은 관계를 조용히 바꾼다. 상대를 바꾸지 않아도 관계의 공기가 달라진다. 불교에서는 무아를 지적인 개념으로만 이해하지 말라고 한다. 무아는 지금 이 순간 마음에서 실제로 확인해야 할 사실이다. 판단이 올라올 때마다 이 판단은 어디에서 왔는가? 이 판단을 하는 고정된 내가 있는가? 이렇게 부드럽게 살펴본다. 살펴볼수록 나라고 불리던 많은 것들이 사실은 생각과 감정의 묶음이었음을 알게 된다. 이 깨달음은 갑작스러운 깨침이 아니라 반복 속에서 서서히 익는다. 무아 관찰이 깊어질수록 판단은 점점 발붙일 곳을 잃는다. 왜냐하면 판단은 항상 단단한 나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자비가 판단의 나를 무디게 하고 무아가 판단의 뿌리를 흔들 때 우리의 삶은 조금씩 더 자유로워진다. 자비와 무아는 따로 작동하지 않는다. 삶 속에서는 항상 함께 움직인다. 자비는 상대를 향해 마음을 여는 힘이고 무아는 그 마음을 붙잡고 있던 나라는 중심을 느슨하게 만든다. 이 둘이 동시에 작동할 때 우리는 판단을 억지로 멈추지 않아도 된다. 판단이 일어나도 그 판단에 머무르지 않게 된다. 이 변화는 아주 거창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말투가 조금 달라지고 표정이 부드러워지고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게 되는 아주 작은 변화로 나타난다. 김민수의 일상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다. 예전 같으면 회에서 박지은이 말을 꺼낼 때 이미 마음속에서 결론을 내려놓았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그 결론이 바로 나오지 않는다. 물론 판단의 씨앗은 여전히 있다. 하지만 그 씨앗이 바로 열매를 맺지는 않는다. 지은이 의견을 말하다 중간에 멈칫할 때 민수의 마음 속에는 여전히 미세한 조급함이 올라온다. 그러나 동시에 이런 인식도 함께 있다. 지금 내 안에서 기다리기 싫은 마음이 올라오고 있구나.
이 알아차림은 민수를 침묵하게 만든다. 그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라 개입하지 않음이다. 그 결과 지혜는 끝까지 말을 할 수 있고 의외로 그 의견은 회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다. 민수는 그 순간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풀리는 것을 느낀다. 아, 내가 너무 빨리 판단했구나. 이 깨달음에는 자책이 없다. 왜냐하면 이미 판단이 조건 지어진 반응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불교 수행에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바로 이것이다. 자기 자신을 비난하지 않게 되는 순간, 자비는 타인에게만 향하지 않는다. 자기 자신에게도 향한다. 내가 아직 부족하구나 라는 말 대신 이것도 인간 마음의 한 모습이구나 라고 볼 수 있게 된다. 이 시선이 생기면 판단은 점점 설 자리를 잃는다. 이번에는 친구 관계를 살펴보자. 오래된 친구 정수진은 약속 시간에 자주 늦는다. 예전에는 민수의 마음 속에서 늘 같은 판단이 반복됐다. 저 사람은 남을 배려하지 않아. 하지만 이제는 그 판단이 올라오는 순간 자비와 무아가 함께 작동한다. 지금 불쾌함이 올라오고 있다. 기다림이 힘들다는 생각이 있다. 이렇게 보게 되면 판단은 더 이상 상대를 규정하지 않는다. 상황을 설명할 뿐이다. 미수는 수에게 이렇게 말한다. 기다리는 게 좀 힘들긴 했어. 이 말은 비난이 아니다. 사실의 표현이다. 이 차이는 관계를 크게 바꾼다. 상대는 방어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수지는 자신의 상황을 설명할 수 있고 미수는 상대의 말을 들을 수 있다. 자비와 무아가 함께 있을 때 대화는 설득이나 승부가 아니라 공유가 된다. 가정 안에서도 같은 변화가 일어난다. 이선영은 아들 준호를 볼 때 예전처럼 미래에 대한 걱정이 한꺼번에 밀려오지 않는다. 걱정은 여전히 있다. 하지만 그 걱정을 내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붙잡지 않는다. 어느 날 저녁, 준호가 식탁에 앉아 말없이 밥을 먹고 있을 때 선영의 마음 속에 익숙한 생각이 올라온다. 언제까지 이럴까? 그러나 곧이어 다른 인식이 따라온다. 지금 불안이 올라왔다. 이 한 번의 알아차림으로 선영의 말은 달라진다. 훈계 대신 짧은 질문이 나온다. 요즘 많이 힘들어. 이 질문에는 정답을 요구하는 힘이 없다. 그저 열어두는 힘만 있다. 준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처음으로 이렇게 말한다.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이 한 문장은 수많은 판단이 사라진 자리에 나온 말이다.
불교에서는 이런 순간을 업의 흐름이 바뀌는 지점이라고 말한다. 과거의 반응 패턴이 반복되지 않고 새로운 선택이 나타나는 순간이다. 자비와 무아는 삶을 통제하지 않는다. 삶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방해하지 않을 뿐이다. 사람들은 종종 묻는다. 그럼 잘못된 행동도 그냥 두어야 하나요? 불교의 대답은 분명하다. 행동을 바로잡는 것과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자비와 무아가 있을 때 필요한 말은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말에는 상대를 규정하려는 독이 없다. 이것이 관용의 진짜 모습이다. 모든 것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고정시키지 않는 태도다. 이 태도가 자리 잡으면 삶은 훨씬 덜 피곤해진다. 항상 평가하고 항상 비교하느라 소비던 에너지가 줄어든다. 그 에너지는 이하 경청으로 전환된다. 자비와 무아는 삶을 이상적으로 만들지 않는다. 다만 덜 날카롭게 만든다. 덜 상처 주고 덜 상처받게 만든다. 이 변화는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는다. 하지만 분명히 누적된다. 판단이 올라올 때마다 한 번이라도 자비와 무아가 함께 작동했다면 그 순간은 이미 수행이다. 판단이 가장 강해지는 순간은 마음이 다치고 있다고 느낄 때다. 분노가 올라오고 어감이 밀려오고 자존심이 건드려졌다고 느끼는 순간 판단은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폭발에 가까운 에너지로 변한다. 이때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한다. 그건 판단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그 상황에서는 누구라도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불교는 이 말을 부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매우 현실적인 관점으로 바라본다. 그만큼 이 순간이 수행자에게 가장 중요한 지점이기 때문이다. 김민수의 직장 생활에서도 이런 순간이 찾아온다. 성과평가 회의에서 민수의 이름은 기대만큼 언급되지 않는다. 대신 박지은이 팀 기여도가 높다고 평가받는다. 회의실을 나오는 순간 민수의 가슴이 답답해진다. 숨이 짧아지고 머리가 뜨거워진다. 이때 마음속에서 수많은 생각이 동시에 올라온다. 불공평해. 내 노력을 몰라준다. 저 사람은 운이 좋았을 뿐이야. 이 모든 생각은 하나의 감정에서 출발한다. 모욕감이다. 존재가 무시당했다고 느끼는 감정이다. 이 감정 위에서 판단은 매우 공격적으로 변한다. 지은의 작은 실수들이 머릿속에서 빠르게 재생된다. 그동안 참고 넘어갔던 장면들이 증거처럼 떠오른다. 이때 무아 관찰이 없다면 민수는 판단과 완전히 하나가 된다. 판단은 곧 나가 된다.
그리고 분노는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하지만 민수는 이전에 쌓아온 관찰의 힘을 아주 미약하게나마 떠올린다. 그는 속으로 이렇게 말한다. 지금 굉장히 아프다. 이 문장은 판단을 분석하려는 말이 아니다. 자기 마음의 상태를 정직하게 인정하는 말이다. 이 인정이 자비의 문을 연다. 자비는 이 순간 타인을 향하지 않는다. 자기 자신을 향한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아픈 것을 아프다고 인정하는 용기다. 괜찮은 척하지 않고 도덕적으로 포장하지 않는다. 미수는 자신의 분노를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그저 지금 이런 감정이 있다는 사실을 본다. 이때 무아 관찰이 다시 한번 개입한다. 이 분노는 어디에서 왔는가?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분노 아래에는 두려움이 있다. 인정받지 못할까 봐, 가치 없는 사람이 될까 봐 생긴 두려움이다. 이 두려움 역시 고정된 나가 아니라 조건 따라 일어난 감정임을 아주 희미하게나마 본다. 이 관찰이 분노의 불길을 완전히 끄지는 못한다. 하지만 불길이 주변으로 번지는 것은 막는다. 민수는 그날 지은에게 날카로운 말을 하지 않는다. 대신 혼자 걸으며 마음이 진정될 시간을 준다. 이 선택은 억지로 참은 결과가 아니다. 판단과 완전히 동일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해진 선택이다. 이 경험은 민수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준다. 판단이 가장 강할 때일수록 자비와 무아는 더 섬세하게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이번에는 가족 안에 더 날카로운 상황을 보자. 이선영은 친척 모임에서 아들 준호에 대한 질문을 받는다. 요즘 뭐 하니? 취업은 언제 할 거야? 이 질문들은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선영의 마음을 깊이 찌른다. 그동안 눌러두었던 불안과 부끄러움이 한꺼번에 올라온다. 그 순간 선영의 마음 속에서는 준호를 향한 판단이 폭발한다.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할까? 하지만 이 판단은 준호에 대한 것이 아니다. 자기 자신이 부모로서 실패한 것 같다는 자기 비난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때 선영은 잠시 숨을 고른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본다. 지금 수치심이 올라왔다. 이 한 번의 관찰로 선영은 아들에게 쏟아질 수 있었던 말을 멈출 수 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선영은 처음으로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한다. 이 상황이 정말 힘들구나. 이 말에는 누군가를 탓하는 기운이 없다. 그래서 마음이 조금 내려앉는다. 불교 수행에서 가장 어려운 자비는 자기 자신을 향한 자비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에게는 늘 기준이 가장 엄격하기 때문이다. 판단이 폭발하는 순간, 자비와 무아는 즉각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그 순간을 조금 덜 다치게 통과하게 해주는 완충장치다. 이 완충이 반복되면 마음은 점점 회복력을 갖게 된다. 같은 상황에서도 예전만큼 무너지지 않는다. 사람들은 종종 수행을 하면 화가 안 나나요? 라고 묻는다. 불교의 대답은 명확하다. 화는 난다. 다만 화가 전부가 되지 않을 뿐이다. 이 차이는 삶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끈다.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로 가지 않고, 감정은 흔적을 남기되 파괴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이 가장 거칠어지는 순간에도 자비와 무아는 현실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 판단이 말과 행동으로 튀어나오기 전에는 항상 아주 짧은 틈이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틈을 느끼지 못한다. 느끼기 전에 이미 말이 나가고 이미 표정이 굳어버린다. 불교 수행에서 매우 중요한 지점이 바로 이 틈이다. 이 틈을 알아차릴 수 있을 때 판단은 더 이상 삶을 지배하지 못한다. 이 틈은 생각의 형태로 먼저 오지 않는다. 대부분 몸의 감각으로 먼저 온다. 가슴이 조여오거나, 턱이 굳어지거나, 어깨에 힘이 들어간다. 김민수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회의 중 누군가의 말이 마음에 걸릴 때 그는 먼저 몸에서 변화를 느낀다. 숨이 짧아지고 등이 약간 긴장된다. 예전 같았으면 이 신호를 알아차리기도 전에 말이 먼저 나갔을 것이다. 그건 비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이 말 속에는 이미 판단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지금의 민수는 이 미세한 몸의 변화를 한 번 더 느낀다. 지금 몸이 긴장하고 있구나. 이 인식은 아주 짧다. 하지만 이 짧은 인식이 엄청난 차이를 만든다. 이 순간 민수는 선택의 가능성을 얻는다. 말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것이 바로 자유의 시작이다. 불교에서는 이 자유를 정념이라고 부른다. 지금 일어나는 것을 놓치지 않고 아는 힘이다. 정념이 깊어질수록 판단은 점점 초기 단계에서 포착된다. 생각으로 굳어지기 전에, 감정으로 폭발하기 전에 몸의 신호로 먼저 드러난다. 이번에는 일상적인 대화를 보자. 민수는 동료 정수진과 업무 분담에 대해 이야기한다. 수진은 자신의 일정이 바쁘다며 일부 일을 미룬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민수의 가슴이 답답해진다. 예전 같았으면 항상 이런 시기야 나는 생각이 바로 올라왔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그 생각이 완전히 만들어지기 전에
몸의 답답함을 먼저 느낀다. 지금 불편함이 올라왔다. 이 한 번의 알아차림으로 판단은 아직 결론이 되지 않는다. 미수는 조금 숨을 고르고 이렇게 말한다. 지금 상황이 어떤지 조금 더 말해 줄 수 있어. 이 말에는 비난이 없다. 그래서 대화는 갈등으로 흐르지 않는다. 이 미세한 차이가 관계를 크게 바꾼다. 불교 수행은 생각을 고치는 훈련이 아니다. 생각이 만들어지기 전에 흐름을 보는 훈련이다. 이 흐름을 보기 시작하면 판단은 더 이상 갑작스러운 폭풍이 아니다. 예보를 알 수 있는 날씨가 된다. 가정 안에서도 이 힘은 매우 중요하다. 이선영은 아들 준호와 대화할 때 자주 목소리가 올라가곤 했다. 자기도 모르게 설교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선영은 자신의 목이 굳어지는 느낌을 먼저 알아차리기 시작한다. 말을 하기 직전 턱에 힘이 들어간다. 이 신호를 느끼는 순간 선영은 잠시 말을 멈춘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본다. 지금 조급함이 올라왔다. 이 한 번의 멈춤으로 말은 달라진다. 너를 걱정하는 마음이 커서 그래. 이 말은 비난이 아니다. 감정의 공유다. 준호는 그 말을 듣고 방어하지 않는다. 대화는 이어질 수 있는 공간을 얻는다. 판단을 멈춘다는 것은 입을 다무는 것이 아니다. 판단이 섞이지 않은 말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 선택은 정념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정념은 특별한 명상 시간에만 길러지는 것이 아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걸으면서, 누군가의 말을 들으면서 조금씩 자란다. 몸의 감각을 가끔이라도 느끼는 습관, 숨이 변하는 지점을 놓치지 않는 태도, 이 모든 것이 판단을 미리 알아차리는 힘을 키운다. 사람들은 종종 그렇게 매 순간 알아차리면 너무 피곤하지 않나요? 라고 묻는다. 하지만 실제로는 반대라. 알아차리지 못할 때 마음은 훨씬 더 피곤하다. 판단과 분노가 뒤늦게 몰려와 오래 남기 때문이다. 미리 알아차리면 감정은 짧게 머물다 간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업의 소멸 방식이다. 새로운 업을 만들지 않는 것, 판단이 말과 행동으로 나오지 않으면 관계는 불필요한 상처를 만들지 않는다. 이 힘이 쌓일수록 우리는 점점 관용적인 사람이 된다. 노력해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다. 사람마다 유난히 판단이 자주 올라오는 대상이 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반응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 앞에서는 괜찮다가도 특정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바로 굳어버린다.
불교에서는 이런 관계를 우연이라고 보지 않는다. 과거의 경험, 기억, 상처, 기대가 겹겹이 쌓인 결과라고 본다. 김민수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다. 같은 팀의 선배 한재훈이다. 재훈은 말이 직설적이고 회의에서 남의 의견을 자주 끊는다. 민수는 재훈과만 있으면 유난히 예민해진다. 말을 꺼내기 전에 이미 방어가 올라온다. 그리고 마음속에서는 항상 같은 판단이 반복된다. 저 사람은 사람을 존중하지 않아. 이 판단은 어느 정도 사실일 수도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판단이 반복될수록 민수의 마음이 점점 더 좁아진다는 점이다. 불교에서는 이런 상태를 대상 집착이라고 한다. 특정 대상에게 마음이 묶여있는 상태다. 자비와 무아의 관점에서 보면 이 관계는 아주 중요한 수행의 장이 된다.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관찰해야 할 대상이 된다. 미수는 재훈과 대화할 때마다 몸이 먼저 반응한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어깨가 굳고 턱에 힘이 들어간다. 이 신호는 재훈이 아니라 민수 자신의 마음에서 올라온다. 이 사실을 보는 순간 시선이 바깥에서 안으로 이동한다. 지금 내 안에서 방어가 작동하고 있구나. 이 한 문장이 관계를 완전히 바꾸지는 않는다. 하지만 민수를 관계 속에서 조금 떨어뜨려 놓는다. 무아 관찰은 이 지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 방어는 고정된 나인가 아니면 조건 따라 올라온 반응인가? 조금만 더 보면 이 방어는 과거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다. 예전에 무시당했던 기억, 의견이 묵살되었던 순간들이 재훈의 말투와 겹쳐진 것이다. 이렇게 보면 재훈은 현재의 인물인 동시에 과거 기억을 건드리는 촉발 요인이다. 판단의 상당 부분은 지금 이 사람이 아니라 과거의 그림자에 대한 반응이다. 이 통찰이 생기면 민수의 판단은 조금 힘을 잃는다. 저 사람 때문에 나는 생각에서 내 마음에서 이런 반응이 일어난다. 중심이 이동한다. 자비는 이 지점에서 두 방향으로 작동한다. 하나는 재훈을 향한 자비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 자신을 향한 자비다. 재훈 역시 자신의 방식으로 인정받고 싶어 하는 사람일 수 있다. 그의 직설은 공격이 아니라 불안의 표현일 수도 있다. 이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만으로도 판단은 완화된다. 확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자비는 민수 자신을 향한 것이다. 내가 이렇게 반응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구나. 이 이해는 자기 비난을 멈추게 한다. 자기 비난이 멈추면 타인 비난도
자연이 약해진다. 이번에는 비교가 반복되는 관계를 보자. 민수에게는 동기인 이도연이 있다. 도연은 항상 성과가 좋고 상사에게 인정을 받는다. 미수는 도연을 볼 때마다 마음이 불편해진다. 겉으로는 축하하지만 속에서는 비교가 멈추지 않는다. 비교는 판단의 또 다른 얼굴이다. 나와 너를 항상 같은 저울 위에 올려놓는다. 무아 관찰은 이 비교의 구조를 정면으로 비춘다. 비교하고 있는 나는 어디에 있는가? 조금만 보면 비교는 자기 가치에 대한 불안에서 나온다. 고정된 나가 증명되어야 한다는 믿음에서 나온다. 이 믿음이 신견이다. 이 신견을 완전히 없애려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그것이 작동하고 있음을 보는 것으로 충분하다. 아, 지금 나를 증명하려는 마음이 올라왔구나. 이 인식이 생기면 비교는 예전처럼 날카롭지 않다. 도연의 성공이 나의 실패로 자동 변환되지 않는다. 이 지점에서 자비는 이렇게 속삭인다. 나도 이만큼 애썼다. 이 말은 자만이 아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종종 특정 인간관계를 끊어야만 마음이 편해질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관계보다 관계에 반응하는 마음을 본다. 물론 물리적 거리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하지만 마음의 거리가 더 중요하다. 무아와 자비가 함께 있으면 우린 관계 속에 있으면서도 묶이지 않을 수 있다. 판단이 반복되는 사람은 수행의 실패가 아니라 수행의 교과서다. 그만큼 내 마음의 구조를 분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바라보기 시작하면 피하고 싶던 사람은 가르침의 역할로 이동한다. 이 전환은 삶을 훨씬 가볍게 만든다. 더 이상 사람을 바꾸려 애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판단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사람은 처음에 이상한 공백을 느낀다. 예전에는 항상 마음속에서 누군가를 평가하고 있었는데 그 소리가 잦아들면 조용한 공간이 생긴다. 이 공간은 처음에는 낯설다. 익숙한 긴장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김민수도 그 공백을 경험했다. 회의가 끝난 뒤 예전 같았으면 누가 잘했고 누가 부족했는지를 속으로 정리하고 있었을 시간에 그냥 창밖을 바라보다 있었다. 그는 잠시 스스로에게 묻는다. 내가 무기력해진 걸까? 하지만 아니다. 이것은 무기력이 아니라 불필요한 소음이 사라진 상태다. 불교에서는 이 상태를 마음의 여백이라고 한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공허가 아니라 집착이 빠져나간 자리다. 이 여백이 생기면 삶의 질감이 달라진다. 같은 하루라도 덜 거칠게 느껴진다. 미수는 사람들의 말을 끝까지 듣기 시작했다. 반박할 준비를 하느라 중간에 끊지 않는다. 이 변화는 상대방에게도 전해진다. 사람들은 미수 앞에서 조금 더 편하게 말한다. 관용은 이렇게 만들어진다. 위지로 참아서가 아니라 판단할 필요가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생긴다. 이선영도 가정에서 비슷한 변화를 겪는다. 아이의 말에 즉각적인 평가가 줄어들자 대화가 길어진다. 아이의 말 속에는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불안과 기대가 담겨 있었다. 선영은 이제 아이를 고쳐야 할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함께 이해해야 할 존재로 본다. 이 시선의 변화는 무아에서 나온다. 아도 고정된 성격이 아니라 조건에 따라 변하는 존재라는 이해다. 이 이해가 깊어질수록 부모의 마음은 덜 흔들린다. 사람들은 종종 관용적인 사람이 되면 손해를 볼 거라고 생각한다. 이혼당할 거라고 걱정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다. 판단이 줄어든 사람은 상황을 더 정확히 본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 때문에 경계를 세워야 할 때와 열어야 할 때를 분명히 안다. 미수는 재웅과의 관계에서도 이 변화를 느낀다. 예전처럼 모든 말을 넘겨짚지 않는다. 재훈이 강하게 말해도 그 말의 내용과 그 사람의 감정을 구분해서 본다. 그래서 필요할 때는 분명하게 말한다. 하지만 그 말에는 적대감이 없다. 이 태도는 오히려 상대의 긴장을 낮춘다. 관용은 약함이 아니다. 관용은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에서 나오는 힘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 힘은 삶 전체로 퍼진다. 길에서 만나는 사람, 뉴스 속 인물, 과거의 기억까지 판단의 대상에서 이해의 대상으로 이동한다. 미수는 자신의 과거를 떠올릴 때도 달라진 태도를 느낀다. 예전에는 후회와 자기 비난이 먼저였지만 이제는 그때의 자신을 하나의 과정으로 본다. 그때의 나는 그만한 조건 속에 있었구나. 이 말은 자기 합리화가 아니다. 영적 이해다. 이 이해는 현재의 선택을 더 자유롭게 만든다. 관용적인 삶은 특별한 사건이 많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다. 일상의 마찰이 적어져서 편안하다. 마음이 늘 누군가를 평가하느라 바쁘지 않기 때문에 에너지가 남는다. 이 에너지는
창의성으로도 흐르고 집중력으로도 흐른다. 미수는 업무에서도 이 변화를 느낀다. 사람보다 문제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문제를 개인의 성격으로 환원하지 않으니 해결책이 더 잘 보인다. 이것이 지혜의 작용이다. 지혜는 세상을 부드럽게 본다. 부드럽게 본다고 해서 흐릿하게 보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더 선명하게 본다. 관용은 지혜의 그림자다. 지혜가 깊어질수록 관용은 의식하지 않아도 따라온다. 판단이 줄어든 삶의 끝에는 특별한 깨달음의 장면이 있는 것이 아니다. 불꽃처럼 번쩍이는 체험이 아니라 아주 조용한 안정이 있다. 김민수는 어느 날 문득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서도 예전만큼 피곤하지 않다는 것을 느낀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하루 종일 끌려가지 않는다. 이 변화는 하루아침에 온 것이 아니다. 작은 알아차림들이 오래 쌓인 결과다. 판단을 멈추려고 애쓴 적도 있다. 하지만 그럴수록 마음은 더 경직되었다. 진짜 변화는 판단을 없애려는 시도 대신 판단을 알아차리는 태도에서 시작되었다. 알아차림은 항상 부드럽다. 싸우지 않는다. 거부하지 않는다. 이 부드러움이 자비의 본질이다. 자비는 착한 사람이 되겠다는 결심에서 나오지 않는다. 있는 그대로를 보려는 용기에서 나온다. 무아의 관점은 이 용기를 지탱해 준다. 고정된 나, 고정된 타인이 없다는 이해는 관계를 가볍게 만든다. 미수는 이제 누군가의 말이 거칠어도 그 말이 그 사람 전체를 대표하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 순간의 감정과 존재 전체를 구분할 수 있게 된다. 이 구분이 가능해지면 마음은 덜 다친다. 이선영 역시 가정 안에서 비슷한 자유를 경험한다. 아이의 반항적인 말 속에서도 그 이면의 불안을 본다. 그 불안을 볼 수 있을 때 부모는 통제자가 아니라 동반자가 된다. 이 변화는 아이에게도 전해진다. 아이 역시 자신의 감정을 숨지 않게 된다. 판단이 없는 공간은 사람을 솔직하게 만든다. 사람들은 종종 이런 질문을 한다. 그럼 잘못된 행동도 그냥 다 이해해야 하나요? 불교의 자비는 모든 것을 허용하는 태도가 아니다. 지혜 없는 관용은 오히려 해롭다. 지혜가 있는 자비는 행동과 존재를 구분한다. 행동은 분명히 집대, 사람을 고정하지 않는다. 미수는 업무에서 이 원칙을 자주 사용한다. 문제가 생기면 원을 명확히 말한다. 하지만 상대를 몰아붙이지 않는다. 이 태도는
팀 전체의 분위기를 바꾼다. 사람들은 실수를 숨기지 않는다. 숨기지 않으니 해결이 빨라진다. 판단이 줄어든 조직은 더 효율적이다. 이 모든 변화의 핵심에는 하나의 방향성이 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는 것, 이 방향성만 놓치지 않으면 수행은 어디서든 이어진다. 길을 걸을 때도, 사람을 기다릴 때도, 불편한 말을 들을 때도, 마음은 배움의 자리에 있다. 판단이 올라오면 실패가 아니다. 관찰의 기회다. 자비는 이 관찰 위에서 자란다. 무아는 이 관찰을 가볍게 만든다. 이 두 가지가 함께할 때 삶은 점점 단순해진다. 복잡한 인간관계도 본질만 남는다. 미수는 이제 사람을 만나기 전에 마음의 준비를 하지 않는다. 대신 마음을 비운다. 비워진 마음은 상황에 맞게 반응한다. 미리 정해진 판단이 없으니 지금 필요한 말이 나온다. 이 상태를 불교에서는 자유라고 부른다. 자유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는 상태가 아니다. 모든 것을 필요 이상으로 끌어안지 않는 상태다. 판단 없는 삶은 차가운 삶이 아니다. 오히려 따뜻해질 여유가 생긴다. 여유는 사랑의 조건이다. 사람을 이해하려면 먼저 마음의 공간이 있어야 한다. 이 공간은 자비와 무아가 함께 만들어낸다. 그 공간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조금 덜 다치게 하고 조금 더 진실하게 만난다. 이것이 판단을 내려놓고 관용으로 살아가는 길이다. 조용하지만 깊고 늦지만 확실한 변화의 길이다.